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아시아 서남부 인도양 연안, 아시아 최후의 오지라고 불릴 정도로 피폐한 나라가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아가 심각한 나라로 기억되고 있는 곳이죠. 이 나라는 바로 방글라데시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가난했던 방글라데시는 현재 급성장을 거듭하며 이웃국들을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 같은 분위기로 세계 최상위권의 빠른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며 재작년부터는 1인당 GDP에서 인도를 제치기까지 했을 정도이죠. 그런데 방글라데시의 급성장에 한국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방글라데시인들은 경제 성장을 도와준 한국에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높게 보는 것은 물론 한국의 정신까지 배우자고 말한다고 합니다. 과연 방글라데시의 성장과 한국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수준의 빈곤 국가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연간 산모작 쌀 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땅을 가졌음에도 과잉인구, 문맹, 독재,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온갖 재난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비옥한 땅에는 기근이 드는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방글라데시 면적은 1475만 헥타르로 1004만 헥타르 크기인 우리나라보다 1.5배 넓은 수준이지만 방글라데시 인구는 1억 5천만 명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우리보다 고작 1.5배 넓은 땅에 인구는 3배에 달하는 방글라데시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인 수준으로 많은 인구수로 인해 온갖 문제들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외교와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방글라데시를 두고 온갖 후진국 문제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나라라고 했을 정도이고, 방글라데시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후진국도 발전할 수 있다는 말까지 놔둘 정도였죠. 하지만 방글라데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였던 한국이 치고 나가는 것을 지켜봐온 방글라데시는 2차 산업을 거치지 않고 곧장 3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인도와 달리 한국의 성공 신화를 쫓아 우리나라와 같은 길을 선택했고 2차 산업 위주로 경제 발전을 시도한 것인데요. 첫 시작은 방글라데시의 두 사업가가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70년 방글라데시의 사업가 압둘 초우드허리와 누를 쾌이더는 자국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의 눈에 한국의 성장 사례가 들어왔고, 그렇게 초우드허리와 동료들은 곧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의류 공장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재봉틀을 돌리며 고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을 방문해 이 모습을 본 압둘 초우드허리는 방글라데시 여성들 역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고 한국의 노하우와 투자를 받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대우그룹 회장과 면담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국 대우의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죠. 마침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의 다자간 섬유협정이 체결되면서 섬유 제품 수출 물량에 제한이 걸려 해외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 설립은 우리에게도 이득인 셈이었는데요. 이후 두 사업가는 128명의 방글라데시인을 데리고 한국을 찾아 대우와 함께 6개월 동안 훈련을 진행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방글라데시는 믿기 힘든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방글라데시 전역에 의류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해 무려 4,000여 개에 달하는 공장으로 늘어났으며 유니클로, 노스페이스, 자라, H&M, 파타고니아 등 유명 메이커에서 방글라데시에 아웃소싱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률은 30년간 3000% 이상 증가했고, 이런 상승세에 힘입은 방글라데시는 오랜 정체를 벗어나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1970년대 같은 분위기로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뿌리가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방글라데시 섬유회사 1위 기업은 한국 기업인 영원무역인데요. 1980년대에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영원무역은 성장을 거듭한 끝에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수출 기업이자 섬유사업 누적 투자 규모 1위 외국계 기업을 달성하며 방글라데시의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삶 역시 많이 바뀌었는데요.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농업에 크게 의존하던 산업 구조가 낮아지고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섬유산업으로 일자리를 갖게 된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게 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던 높은 인구 밀도 역시 안정화되어 가고 있죠.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에 한국 기업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보니
방글라데시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호의적이라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는 현재 유행 중인 K문화와 K팝은 물론이고 삼성 LG의 전자제품부터 현대 기아 자동차까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방글라데시인들도 많아져서 한국어를 잘하는 방글라데시인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방글라데시 국민들에게 민족의 대문호로 추앙받는 인물이자 동양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1929년 일본 방문 중에 이 시를 작성했는데요. 타고르는 방글라데시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전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의 시인이자 사상가이지만 방글라데시인과 같은 벵골족이며 그의 노벨상 수상작도 방글라데시의 모국어인 벵골어로 쓰여져 방글라데시 국민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국가 역시 타고르가 직접 지은 나의 금빛 벵골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민족의 대문호인 타르고의 말처럼 2차 산업을 거치지 않고 3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인도와는 달리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검증된 사례를 쫓아 풍부한 노동력으로 2차 산업 위주로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작년부터는 1인당 GDP에서 인도를 제치고 있죠. 방글라데시는 과거부터 시작해 현재도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급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겪었던 문제 역시 그대로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70년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듯 방글라데시도 국민들의 피땀으로 국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방글라데시의 독재 민주화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까지 하고 있죠.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며 의류 산업을 기반으로 축적된 자본과 기술자들을 이용해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싼 인건비로 인해 발달하고 있는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부실한 금융권 역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인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희망하다 보니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 시험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실시 중이고 세종학당재단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한국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친밀함을 많이 느끼는 만큼 한류 문화 역시 방글라데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의류기업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것 외에도 도로공사, 발전사무소, 교량건설, 직업훈련소, 지하철 건설 등 방글라데시 사회 여러 부문에 한국 기업이 손을 뻗어왔는데요. 그러면 한국과 관련이 깊은 방글라데시가 발전에 따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앞으로도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하나와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한날 한시에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태극기가 개양되고 한국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이 태극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곤 하죠. 심지어는 직접 한국까지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기에 외국인들이 매년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날 한시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개도국이 아닌 세계 주요국 간에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대해 예측만 할 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봤었지만 이를 비웃듯 어마어마한 병력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국가 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과 비슷하게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전 9시간 만에 동부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9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죠. 이에 위기를 느낀 우크라이나는 곧장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일례로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가 독일에 다급하게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이 곧 없어질 나라에 지원해 못하느냐는 폭언급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과 무기 지원만 가까스로 얻어냈을 뿐 세계 3차 대전으로의 확전 우려로 인해 전쟁을 종결시킬 타국의 파병은 얻어내지 못하고 해를 넘겨 현재까지도 힘겨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비슷한 처지이던 우리나라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인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부산을 주축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함락당했었지만 6.25 전쟁 개전 당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금지를 결의했고 이틀 후인 27일에는 군사적 지원을 결정해 수많은 국가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로 파병을 왔죠. 그렇게 16개국에서 직접적으로 군사를 파병해 한국전 전투를 지원하였고 이 외에도 40여 개국이 의료와 물자 등을 지원해 총 270만 명에 달하는 외국군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었는데요. 당시 국제정세와 국가 간 이해관계 등을 근거로 이러한 지원을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재 계속해서 전 세계의 군대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 전쟁 당시 무려 60여 개국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참전국들이 그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참전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은 우리에게는 너무 큰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실제 한 국가의 전쟁을 60여 개국에 달하는 많은 국가들이 지원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으로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은 기네스북에 올라 6.25 전쟁 당시 67개국이 한국을 지원하였는데 이 기록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국으로 참전한 세계 기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쟁을 돕기 위해 45개국 300만 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한국에 왔고 수많은 외국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전사한 만큼 우리나라의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제2의 조국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고 참전용사들의 후손들 역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친밀함을 느낀다고 하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의 도움으로 전쟁을 종식시킨 것을 증명하듯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냉전으로 대립하던 동서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었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되어 외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는 냉전체제의 대립이 올림픽에까지 이어져 수십 년간 자유진영의 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공산진영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었고 반대로 공산진영 국가들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자유진영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었지만 우리나라가 개최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극소수의 공산 국가들만 제외하고 이념에 관계없이 대다수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동서 간의 화합을 이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서울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는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화합의 가사처럼 현재까지도 화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곡이며 올림픽 역사상 최상의 노래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제2의 조국으로 여기고 애정까지 가지는 많은 외국인 참전용사들을 위해 우리나라 역시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까지 매년 보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생필품과 의약용품 부족난에 시달릴 땐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구호물품을 지급하였고 전쟁 기념일이면 군인, 외교관 등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이 직접 해외 곳곳에 파견되어 참전국의 한국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의 수가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만큼 6.25 전쟁일은 세계인의 기념일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을까요? 6월 25일 한날 1시 해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ears, smiles, laughter, and music, as many remember the courage and sacrifice of those who served in the Korean War 70 years ago. Thank you for your service in the past so that we can enjoy freedom, safe, and peace today. A children's choir sang both the Korean and Canadian national anthems as many veterans wiped tears and sang along. The Korean War started 73 years ago, when 75,000 North Korean troops invaded the South. The United Nations had just been created, and soldiers from 60 nations, including Canada, were sent to fight. Many veterans getting ready to go back to South Korea to express gratitude and see how the country enjoys peace today.
This is probably my last one. I've been on several of these revisits and so on. And it's always wonderful to go back to the country. It's amazing what the Koreans have done with the country since the war. For others, it's a memory of a difficult time filled with mixed emotions. Today, veterans gathered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ending. They shared stories at the Kansas National Guard Museum this morning, where they were also recognized for their service. 27 News reporter Caroline Soro caught up with one of those veterans today. Caroline? I spoke to one Korean War veteran and his son who made the drive to Topeka from Oskaloosa in honor of this anniversary. They both told me this was an event they just didn't want to miss. He went there 19 years old. That's a big difference. That's a world changer for him. His dad is now 91 years old. The Korean War Wayne fought in ended 70 years ago, but the impact he and others made is lasting. For Lewis Wayne McNary, reflecting on the Korean War with fellow veterans brings mixed emotions. Means a great deal to me.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good and bad. And he wants to share those memories with others. 그러면 참전 용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can see. It's amazing. I can honestly say that I don't need these. I can see. 최근 관광차 한국에 방문한 유명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체험하고 수술까지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수술 전후 상태와 수술 절차, 그리고 자신의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의료 서비스 등의 극찬을 맞지 않았고, 영상을 본 해외 시청자들 역시 믿을 수 없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를 매번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죠. 지방 소도시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런 지방 소도시마저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하면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비싼 의료비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심한 경우 진료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관광을 갔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한국인 박준혁 씨 역시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 인근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는데, 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은 것만으로 약 10억 원의 치료비를 청구받아 논란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고, 국가의 지원 여부에 대한 논쟁까지 일어났었죠. 게다가 병원비 10억 원을 제외하고도 박준혁 씨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송비만 2억이 들어 가족들이 국민청원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박준혁 씨는 다행히도 그가 다니던 대학의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었고, 해외의 우리나라 교민들 또한 먼 이국 땅에서 공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모금액을 모아주었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50일 정도가 지나자 박 씨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2억 원가량의 에어앰뷸런스가 아닌 민간 항공기로도 이송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는 항공 비용을 모두 부담해가며 자사 항공기에 좌석 8개를 터서 박 씨가 누울 침대와 의료 장비를 마련했고, 국내 항공 의료업체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고 이송 시 상태를 살필 의료 관계자를 파견해주어 결국 박 씨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죠. 처럼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싼 만큼 세계적으로 의료 관광 산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들에 의해 우수한 의료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과 기술,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간이식, 성형, 라식, 뇌혈관 수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죠. 변형의학, 간이식 등 우리나라 의료진이 개발한 독자적인 수술법이 세계 표준으로 쓰일 정도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최근에는 미국의 부부 유튜버인 크리스와 사라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라식 수술까지 받게 된 영상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살아왔지만 미국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라식 수술의 비용이 한눈에 2,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두 눈에 2,000달러로 절반 이상이나 저렴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물론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라식과 라섹의 단점을 보완한 스마일 라식 분야에서 전 세계가 실패를 겪던 것을 성공해낸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을 만큼 우수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일 라식을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독일의 칼자이스와 발퍼세컨도 교수인데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라져가던 스마일 라식을 부흥시켰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최소한의 각막만을 잘라 시력을 교정하는 스마일 라식은 개발되자마자 엄청난 기술로 여겨져 외계의 기술이라 불리며 전 세계로 런칭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높은 난이도로 수술이 어려워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엔 에너지 세기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현재 하루면 되는 회복 기간이 한 달이나 걸렸고 권위자 의사나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병원이 없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적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스마일 라식에 도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당시 10건도 성공하기 힘들었던 스마일 라식 수술을 우리 의료진이 단기간에 수없이 성공시키며 극적인 시력 회복 효과를 증명하고 30일에 달하던 회복 기간을 단 하루로 줄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의료진은 쌓인 수술 자료와 노하우들을 전 세계에 공개했고 또 장비 강도 세팅이 너무 정교하고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의사들을 위해 쌓인 케이스를 토대로 수술 세팅값의 교과서인 스마일 라식 모노그램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성공과 데이터 공유 소식은 외신들에 의해 빠르게 소개되었고 각국의 많은 의사들이 스마일 라식을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했죠. 이후 전 세계에서는 한국에서 공개한 장비 세팅 값을 기준으로 삼고 모방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몇 달 전 한국에서 라식 수술을 받은 크리스 역시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오래된 안경이 필요 없어졌다며 놀랍다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깔끔하고 전문적이며 한 번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능한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공개한 한국의 라식 수술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댓글을 남긴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 병원을 겪어봤다며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자국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경 없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30년 전에 한국에서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이어서 현재와는 수술 과정이 완전히 달랐죠. 수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며칠 동안 병원에서 회복해야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시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한 최고의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4년째 살고 있는 늙은 캐나다인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한심한 헬스케어 시스템 때문에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병원이 문을 열자마자 접수가 끝나 아침 일찍부터 대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접수를 해도 의사를 만나려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진찰실에 들어간 뒤에도 서류를 작성하느라 또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온 뒤에는 서류가 잘못됐다며 나가는 길에 125달러를 지불하라고 했죠.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서류를 무료로 작성하고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병원을 가거나 여러 병원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10분 안에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종종은 대기 없이 곧바로 만날 수도 있죠. 또한 병원비의 70%에서 90%가량이 건강보험으로 지불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24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진실입니다. 저는 과거 뇌졸중을 앓아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지만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안락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의료 시스템이 어떻든 시위도 하지 않고 무신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연장자를 공경하고 보다 현대적인 문명 국가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캐나다로 돌아가겠습니까?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캐나다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의료 시스템입니다.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이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제가 볼 땐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암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와 수술을 받으려면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암이 사기로 자라는 동안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둡니다. 수술 일정을 잡을 때는 너무 늦어서 죽게 되죠. 한국에서는 몇 주 안에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처럼 전액 무상은 아니지만 병원비의 80에서 90%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합니다. 무료 의학은 환상이지만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무료 의학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영상과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